K방산이 역대급 수출 훈풍을 타고서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1, 2년 안에 이렇게 역대급 정말 20조 원이 넘는 수출을 읽어내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정말 어렵게 모시게 됐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 분인데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용선이라고 합니다. 2020년도에 국가안보실에서 초대 방위산업 담당관으로 근무했고요. 문재인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전략, 특히 수출 주도형 방위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고민했고 실제로 집행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요. 지금은 민주연구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방위산업 담당관이라는 어떤 직책, 임무가 없었던 건가요?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국정과제 88번으로 방위산업을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은 있었지만 그때까지는 조직적 체계가 없었습니다. 20년 1월에 방위산업 담당관실을 만들어졌고요. 제가 이제 초대 방위산업 담당관으로 임명된 겁니다. 어떤 역점적인 사업들을 하셨는지 좀 다양하게 이제 많으실 텐데 그 내용들을 좀 추려주시면 어떤 것들이 좀 있으셨을까요? 방위산업 수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하고 FA50 수출 문제도 좀 있었고 K9 자주포 수출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국방비서관실의 행정관 한 명이 담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 대응이 안 된다라고 내부적인 고민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방위산업 담당관실을 만들어지게 됐고요. 처음에 제가 대통령께 임명됐을 때 요구하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캐치업이 아니라 퍼스트 무버로 갈 수 있는 방위산업의 어떤 육성 전략들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수출이 이제 그 방사청과 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고 조정해야 되는 일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비밀 은닉 무기들을 이제 만들고 이것들을 시험 평가하고 이런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업무들을 이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축에서 업무 과제들을 부여받았습니다. 사무국 역할을 방위산업 담당관실에서 했어요. 근데 네. 어떤 조율을 하셨고 어떤 정책 결정들을 했기에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방산 비리 문제로 굉장히 위축되다 보니까 이 국방산업발전협의회와 같은 이런 협의체마저도 별도로 작동이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처음 가자마자 이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어차피 그거는 법적인 토대가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방위산업 관련된 그때 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진흥법의 시행령에다가 이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그 정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고 실무조정회의를 방사청장 주관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논의된 것들을 국방산업발전협의회에서 의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논의 구조를 정로화해서 만들었고요. 첫 회의를 2020년 7월에 회의를 했는데 그때 결정된 게 K9 자주포의 엔진을 국산화하자. 엔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엔진은 정말 총화거든, 총화. 특히 맞아요. 그 기동전력에서의 엔진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적기에 무기 체계를 공급해야 된다는 측면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 핵심적인 사업 그 어떤 부속품이나 부품에 대한 국산화 계획들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맞아요. 이게 양산 단계가 이미 오랜 기간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갑자기 양산 단계에서 부품을 구성품을 국산화한다라는 것이 체계 업체로 보면 되게 그거는 좀 뭐랄까 효율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수출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게 MTU 엔진을 계속 쓰는 것보다는 우리 엔진을 갖고 있었을 때 수출의 어떤 협상력이나 또 가격 경쟁력들이 더 높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8대 무기 체계에 100대의 과제를 만들어서 부품 국산화의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5년 계획을 만들었고 그 5년 계획에 따라서 부품 국산화의 예산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의사결정도 그 시기에 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방산 수출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020년대까지는 정말 평균 한 30억 달러 정도를 유지하다가 그 21년도, 22년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금 올해 목표가 한 200억 200억 불. 달러 정도 이야기했는데
어떤 이유로, 어떤 요인으로 이렇게 방산 수출이 늘고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 그 플랫폼에 대한 이제 수요들이 있죠. 그러니까 가령 2019년도에 그 후티 예멘 반군이 사우디 정유시설을 공격했을 때 그때 네네. 사우디에서 비오복합을 좀 빨리 좀 수출해 줄 수 있냐라는 타진을 해왔습니다. EL 승인을 독일에 받아야 될 부품이 한 10여 가지가 식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는 어떤 정치적 이유로 안 해주죠. 예, 중동에 무기 수출을 못하게끔 통제를 한 상황이었고 이 10여 가지 부품 때문에 수출을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고 이렇게 되면 아예 우리가 중동에 무기 수출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이제 인지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중동과 무기 수출과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다 찾아내고 그 과정에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독일의 부품을 써서 그 문제 때문에 EL 승인이 안 날 수도 있는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산화 계획들을 이제 만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국산화, 수출을 위한 국산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자체 기술력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기술력도 확보가 되고 또 가격적인 면에서도 좀 훌륭한 이런 무기 체계들이 이제 수출이 성사가 되면서 급속도로 이제 수출액이 늘어나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겪으면서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빨리 뭔가 이렇게 무기 체계들을 확보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폴란드와 같은 나라들, 또 북유럽의 나라들이 그런 무기 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 대한민국의 무기들을 대거 이제 확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수출액이 좀 늘어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방산 수출액이 늘게 된 것도 그 산업계들과의 의사 결정, 조율 그리고 어떤 그 R&D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이 착착 진행이 잘 됐기 때문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 위기를 거치면서 소부장을 2019년부터 힘있게 추진했잖아요. 이제 그 경험이 결국은 수입 대체 산업화를 하거나 핵심 부품과 소재에 대한 우리 국산화를 하지 않게 되면 언제든지 수출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실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체계 기업과 개발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부품 국산화를 하는 계획.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기술력이 좀 낮아서 기술 개발이 선행돼야지만이 부품 국산화가 이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ADD의 핵심 기술 개발이라는 어떤 카테고리를 통해서 이것들을 개발한다라는 계획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부처 간 협업해서 부품 국산화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수출의 가장 걸림돌 그리고 지금 현대 로템의 K2 전차 2차 계약 성사 여부, 이 차관에 달렸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수출입 운행에서 금융 지원 방식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이제 수출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함께 이 금융 지원 방식도 준비하셨다고요? 그 세 나라와 저희가 수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나라가 필리핀이었고요. 한 나라가 필리핀. 폴란드. 그리고 한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이 나라들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금융 지원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패키지 딜을 할 만한 그런 준비들을 그동안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금융 지원을 할 만한 것들로 방위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지정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그 시도들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업체들은 실제로 그런 나라들을 만나보니 사실 많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가성비 좋은 무기를 수출하는 것도 중요한데 재정적인 어떤 뒷받침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 보겠다. 이런 요구들이 많아서 2020년부터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했습니다. 국가 신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나라들이고 그러다 보니 조달금리가 굉장히 높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거냐. 그리고 수출입 은행이 어떻게 했을 때 배임 문제나 여러 가지 사법 처리의 문제에서 이것에 안전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거냐. 그런 제도 디자인을 2020년도에 했던 것이고 그 첫 성과가 이집트에 2022년도 1월 달에 K9 자주포 그 당시 2조 원 규모로 수출할 때 그때 금융 지원이 첫 어떻게 접목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K방산의 이런 역대급 수출의 시초는 이집트 K9 수출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패키지 딜의 끝판왕이었거든요. 패키지 딜 방식. 결국은 방위산업 수출은 대부분이 다 B2G가 아니라 G2G 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 방산 선진국은 이 과정에
미국은 FMS 제도라는 걸 활용하고 있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저리의 차관을 통해서 금융 지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2020년도에 많이 했고 후속 군수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정부 부처에서 줄 수 있는 사업들을 패키지 딜로 묶고 플러스해서 금융 지원의 새로운 방식을 만들었고 그게 처음으로 접목된 사례가 이집트 K9 자주포 수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도 보셨을 겁니다. 지금 폴란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협상하고 있는 것들을 업계로부터 다 들었을 텐데 네. 지금 하고 있는 이 금융 지원 방식의 어떤 문제점, 네. 뭐 좀 수정해야 될 부분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2020년도에도 문제가 나왔고 2022년도에 이집트가 될 때도 사실은 고민되는 부분이었는데요. 국가가 리보 금리를 조달 금리를 어찌됐든 국가가 떠안고 또 리스크 프리미엄까지 떠안고 또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 최저한 상태에서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 정도까지 우리가 수출입은행이 빚을 내올 거냐, 빚을 내서 이걸 지원할 그렇죠. 거냐 이런 고민이지 않습니까? 법안 통과도 되게 우여곡절도 됐죠. 법안은 또 민주당이 주도로 해서 법안을 통과했죠. 다만 지금 현물 지원을 제외하고 현금 지원이 자본금을 확충하는 과정에 현금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재부의 고민이 이제 거기 있다고 보는데 어느 특정 국가의 특정 업체에 굉장한 정도의 재원이 쏠려가는 이 과정이 과연 우리가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컨센서스가 형성이 안 됐거든요. 이집트에 한 20억 불 정도가 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폴란드에 이거 한 10배 정도의 규모로 그렇죠. 지금 이게 뻥 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직 제도가 안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리스크에 대한 판단이 좀 덜 된 상태에서 성과 위주로 가다 보니 이게 폴란드라는 나라에 너무 많은 지금 무기 체계에 너무 많은 비용들이 한 국가로 쏠려가게 되면 다른 데 이제 다른 나라들과 그렇죠. 다른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과정에 레버리지가 상실되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기재부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좀 문제가 될 소지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맞아요. 현실적인 고민일 수 있어요. 예.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스터빈 엔진입니다. 가스터빈 엔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발전용과 항공용이 있는데 그 당시 때 아마 이제 이 결정을 내리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항공 엔진 국산화. 최근에 이제 불 붙었단 말이죠. 네. 지금 이제 KF-21 관련돼서 이제 항공 엔진 국산화를 해야 이 완벽한 우리 보람의 전투기가 된다. 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수준에 올라왔었나요? 이른바 전 세계 몇 나라만 독점하고 있는 이 산업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핵심이 되는 게 이제 결국 항공기 엔진인데 이 항공기 엔진을 만들어야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계 산업과 또 소재 산업 또 관련된 후방 그렇죠. 산업들이 다 연계가 되는 거여서 네. 과연 대한민국이 자체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과연 규모경제에 맞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10년 전에. 이거는 규모경제가 안 된다. 근데 왜 대한민국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항공기를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주장하시는 아주 유명한 국회의원이셨는데 그로부터 이제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공기 KF-X 사업이 KF-21로 이제 시제기가 나오고 본궤도에 오른 이 상황이 왔을 때 누가 그런 얘기 한 사람 없잖아요. 없지. 그러니까 이게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거죠. 그런 비판들은. 우리가 항공기 엔진을 만든다고 하니까 또 똑같은 비판을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작은 나라에서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게 그 특히 전투기용 엔진을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제 비판하시는 분도 많았거든요. 근데 왜 의사결정을 했냐면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캐치업할 거냐. 그래서 맞아요. 이게 선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기본형 2만 파운드짜리 엔진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파생형으로 전투기용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유무인 복합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렇죠. 또 작은 규모의 엔진들이 많이 필요로 할 건데 그러려면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걸 꼭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21년도에 이것도 국방산업발전협의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거기서 결정이 되고 민간 기업에서도 우리도 그러면 좀 투자를 하고 이거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굉장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